잠재력 썰풀이 콘텐츠 핵썰어드립니다의 애작가입니다. 타박사 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낭만의 시대입니다. 이 낭만의 시대라는 밈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제 외지주를 이제 챙겨보는 1화 때부터 챙겨봤던 이제 애 독자로서 이제 알죠. 빅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낭만 합격하면서 이게 정확히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생이니까 그때 저희의 놀이터는 그야말로 이제 되게 낭만 그 자체였거든요. 뭔가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놀이터였어요. 모래를 파는데 모래 속에 뭐가 있을지 몰라. 커터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파는 거예요. 왜? 모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함정도 만들어야죠. 그렇죠. 왜?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놀이터 그 라인업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원심 불리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애들 불리기죠. 그렇죠. 그러다 놓치면 휙 날아간다니까. 저도 95년생인데 저도 이제 원심 물리기 있죠. 그렇죠. 뺑뺑이라죠. 참고로 저 그때 주일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돌다가 제 주님 곁에 한번 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그네 타다가 슈퍼맨 자서 그네 타다 날아가가지고. 근데 또 서서도 타봤어요? 당연하죠. 다 해보죠, 남자들은. 그렇죠. 이 뭔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요. 그때 얼마 낭만이었냐면 칼라 파트도 없었던 그때 비비탄 총을 들고서 그렇죠. 아파트 단지를 이제 헤매며 서로 총질을 하면서 저희는 직접 배그를 했습니다. 그럼요. 보안경 그런 거 없어요. 보안경에서 사치. 연약한 자들만 눈에 총알 맞는 거죠. 그렇죠. 아프긴 아프죠. 딱 하고 이러고 다시 쏘는 거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유급식 있었고 놀토 있었던 시절들이 그렇죠. 저희는 이제 공감하는. 뭔가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른들은 막 애들이 막 그런 거 어떻게 책임감 돼서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그때 어른들은 안 죽어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모든 기술마다 모든 분야마다 모든 문과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르네상스 이제 그냥 낭만이라 하죠. 그렇죠. 안 죽어. 문제 없을 거야. 그거 아세요? 중국 황제 중에 폭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게 수은 중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스타트였죠. 우리 진시황께서 끊어주지 그렇죠. 알고 있죠. 심지어 진시황은 수은이 영생의 재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에 보면요, 그 진시황이 갈 때도 이제 예술로 갔잖아요. 도시를 하나 건설해놓고 갔는데 거기에 수은의 강이 흘렀다고 나와요. 실제로 지금 진시황릉 가면은요, 다른 데보다 토양에서 나오는 수은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 흘렀다는 거죠. 근데 진시황제 기원전 거의 뭐 300년, 뭐 우리 초한지 막 이전 사람이니까 그쵸. 그냥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20세기 초반에 또 미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건 처리수 아닙니다. 오염수 수준에 달하는 물을 펌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뭐 수은 좀 찌끈찌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원자력계에도 그 낭만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핵 만능주의, 낭만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너무나도 이제 유명하신 분으로 시작하죠. 퀴리 부인. 그렇죠. 핵 물리학자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 노벨 그 물리학상 따신 분이고 그 두 번이나 사셨다고. 2번 따셨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라듐, 이제 그걸 처음 화학적으로 분류에 성공해내신 분이시고, 어찌보면 처음 이제 우리 인류에게 방사능, 뭐 방사성 물질, 방사선 이런 것들 개념이 이런 거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선두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 중에 거목이라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사능 관련 연구를 많이 오랫동안, 우리 지금처럼 이런 방사선 선량에 대해서 뭐 그 개념이 없었듯이 시절에 계속 그 맨몸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일절의 보호 장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왜 그때는 이게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거를 모르던 시절이니까. 심지어 그냥 또 그게 당시에 처음 발견된 물질이고 또 내 업적이고 또 반짝반짝 빛도 나잖아요. 이쁘잖아. 그렇죠. 그 반짝반짝 이뻐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먹었어요. 뭐를 먹어요? 먹었어요. 약간 정신 나간 시절이겠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이면 약간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뭔가 반짝반짝 돌이 반짝반짝 빛나면 사실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하지 않나요 보통? 근데 그런 게 통하지 않으니까. 낭만의 시대니까. 낭만의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다 그 1차 세계대전이 또 이제 퀴리 부인의 어찌 보면 죽음과도 관련이 되게 밀접하게 있는데, 1차 대전이요? 1차 대전이요. 우리 X선 아시죠? 네, 알죠. 저희 말 그대로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맞아요. 흉백스 찍고 뭐 뼈 골절하면 CT 찍기 전에 다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발견된 게 19세기 말 렌트겐이라는 과학자분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하셨고, 다들 알죠. 그제 X선을 찍으면 우리가 X선이 뭐 살, 뭐 혈관 이런 걸 잘 뚫더라도 뼈, 금속 이런 것들을 이제 뚫고 가기를 힘들어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인체 단면도를 어쩌면 이렇게 뭐 투사된 뼈가 어떻게 지금 이제 보이는지 그거를 이제 어쩌면 처음으로 가시적으로 세지 않고 볼 수 있는 뭐 도구가 생긴 거죠. 입학의 조사법인 거네요. 처음으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때 각광을 받고 또 이제 많이 사용됐냐? 1차 세계대전이죠. 다치고 총탄에 맞거나 아니면 그렇죠. 골절이 나고 뭐 그냥 말도 낙마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그때 부상병들 오면 일단은 보통 통상 X선부터 일단 찍긴 했대요. 그 총알이 어딘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곳저곳 안 째보고 총알이 어딘지 바로 잴 수 있으니까. X선도 한 방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3mm 시버트 퍼 이어가 우리가 통상 뭐 받는 자연 방사선인데 X선 한두 번 맞는 걸 미치지 못해요.
CT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퀴리 부인께서는 그 X선을 가지고 이제 직접 병사들이 쉽게 촬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기기 혹은 그런 설비 시설들을 이렇게 직접 만드시고 이렇게 직접 찍어가지고 100만 명이나 마리 퀴리 부인께서 100만 명에 해당하는 군인들에게 X선을 째는데 이제 관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좀 그만큼 생존율도 많이 올라가고 긍정적이었겠죠? 그쪽 그 부상병이 그쵸. 100만 명의 부상병이 이전 같았으면 총알이 어디 없는지 몰라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제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 때 뭐 우리 병원 가면 이제 여기 쓰세요 해서 찍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막 방어 시설이 있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런 게 개념이 없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퀴리 부인은 엑스선을 100만 번 받으신 거예요. 같이 찍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 옆에 뭐 보호시설, 보호 장비 혹은 뭐 어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직접 째신 건 아니죠. 옆에 있으니까 퍼져 나가니까. 퀴리 보니까 100만 번의 엑스선 찍을 때 그 옆에 있었다 생각을 하면 돼요. 벌써부터 낭만이. 그 낭만이죠. 거의 나이팅게일 깜치는 그 정도의 살신성이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퀴리 부인께서 이제 방사능 연구로 이제 라듐 본인께서 발견하신 이제 그거를 이제 언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들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엑스선이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라듐 때문에 사람들이 퀴리 부인이 죽으신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유명하거든요. 물론 그 영향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없진 않은데 실제로는 뭐 라듐뿐만 아니라 이 X선에 의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찍는 걸 도왔다 했잖아요. 옆에 떨어져서 우리 병원처럼 그런 게 아니라 폭이 어마무시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때 이런 뭐 피폭에 대한 방사 피폭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그냥 사람이 되게 이그노벨상감으로 막 하다가 죽었으면 우스꽝스럽기라도 할 건데 사람을 돕다가 이렇게 가니까 좀 안타깝네요. 되게 가슴. 그렇죠. 근데 이그 노벨상 정말 한 개인이 바보짓에서 죽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낭만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라듐이 만병통치약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던 그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상태 이상을 이제 디버프를 이제 해제해주는 그런 수준의 물약으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죠. 방사능 물질이요. 그 라듐이요. 왜냐? 이 어두운 곳에 다니니까 지가 빛이 나거든요. 그쵸. 영롱한데 그러니까 그게 빛나니까 상서로우니까 좋을 것 같다. 좋아 보인다. 수은처럼 금속이 한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수은은 진짜 극소량 섭취하면 눈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에 사람이 미칠 수 있는데 대체 라듐은 아무튼 그래서요? 암을 이 라듐이 죽인 걸 봤어요. 실제로 실험을 해서. 네. 근데 그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정상생포도 죽는데 가시는데 다만 이제 뭐 그때 뭐 CT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암세포가 죽네. 와 그쵸.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거 마치 이제 초가집 불태우면 빈대 죽으니까 초가집 불태우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초가집 불타죠. 빈대가 잘 죽으니까 와 이거 효과 좋다. 그래서 이제 라듐을 이제 열심히 썼다. 라듐 각광을 받았죠. 어디까지 어떻게 써먹은 거예요 얘를? 라듐이 들어간 초콜릿. 초콜릿이요? 초콜릿. 초콜릿이요? 자 이제 처음부터 약간 상식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띵한데 벌써? 네. 뭐 예전에 수은을 화장품에 썼다라는 거는 이제 뭐 들어서 알죠. 뭐 영국 여왕이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나요? 네네 그쵸. 수은이 또 휘게 또 허옇게 해주니까 수은만이 그냥 납도 썼잖아요 또 당시에. 납도 썼죠. 근데 저는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초콜릿에 라듐이 들어가요. 달콤해가서 더 많이 먹을 텐데 또. 그쪽 뭐 라듐 맛이 나지 않겠지만 이게 먹으면 만병통치약에 이게 들어간 몸에 좋은 초콜릿이다. 진짜 무식함이 용감하다는 게 세상에. 그리고 다음 거 더 심각해요. 라듐이 들어간 콘돔. 전막이잖아요 거기는. 라듐이 들어간 콘돔. 그 쏙쏙 그 흡수돼 있었는데 바로 그냥 넣자마자 세상에 남사스럽지만 두 분 다 영 좋지 못한 곳에 라듐이 이제 스물스물 들어갔겠죠. 네. 라듐이 첨가된 치약. 이건 좀 그다음 마일드하다. 초콜릿 콘돔 그쵸.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부터 했어야 됐네. 그렇죠. 순서 바뀌었네. 그래서 삼키진 않으니까 치약을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더 심해요. 라듐이 첨가된 이건 좌약. 거기 너무 거기도 넣어. 그러니까 보면 사람 넣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처치했습니다. 혼자 죽으니까. 혼자 주니까. 콘돔은 더블킬이잖아요. 더블킬이니까. 너무하다 진짜. 너무 세상에. 그리고 약간 최악이 제가 봤을 때는 라듐이 첨가된 생수. 이거는 진짜 그대로 쏙쏙 박히는 거잖아요. 그냥 몸에. 마시는 거죠. 세상에 내부 피부. 라디톨이라 그러네. 라디톨. 그냥 대놓고 나 라듐이에요 그냥. 라듐 섞어 마시는 거예요. 특허처럼 특허도 나왔대요. 세상에. 왜냐 마시면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사이비 과학이긴 하지만 베르마늄에서 뭐가 나온다, 운전화 나온다, 뭐 음이온이 나온다. 그거는 뭐 저 끄덕끄덕해. 뭐 그거 솔직히 몸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 거짓이긴 하지만 죽이진 않는데 얘는 그쵸. 죽여주죠. 그쵸. 끝내주네요. 인생을 끝내주네. 인생을 끝내주죠. 마시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또 몸에 들어가는 거. 자꾸 또 이제 그때 이거 하면 암이 죽는데 물론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당연히 죽겠죠. 암이 너무 빨리 죽으니까 이건 암을 치료하는 큐어하는데 좋은 치료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와 그냥 와오야이 낭만이 이 정도면 치사량 아닌가? 치사량. 그래서 돌아가셨지. 아 근데 약간 좀 웃긴 썰이 있는 게 네. 라듐이 들어간 생수 라디토로그 이제 뭐 진짜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이게 한 37kg 베크렐이 들어가 있었대요. 킬로베크렐이요? 킬로 베크렐이 3번 증류한 아 진짜 증류까지 했어요? 증류까지 해서 순도를 높이려고? 순도를 높이려고. 미친놈들. 아 그래서 이 뭐 정확하게 뭐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한 병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사능이라는 것이 내가 한 번에 많이 먹냐 혹은 이제 뭐 나눠 먹냐 충격량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주 얼마 텀을 가지고 하냐 그게 따라 달라지는데 50 베크렐 정도의 라돈이 있을 때 이거를 한 1년 정도 그 공간에 노출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 1.4 밀리시버트 정도의 피부가 나온다 해요.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정도의 피부가 그것도 3 아니에요. 밀리시버트가 하지만 아까 단위를 보세요. 얘네들이 37kg 베크렐이었어 아까 전에 물에 탄 게. 그 이걸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것도 아니고 마시잖아요. 내부 그렇죠. 피폭이잖아. 근데 단위가 지금 얘는 뭐 킬로베크렐 37kb를 뭐 1년에 걸쳐 마시든 아니면 이제 원샷을 때리든 어쨌든 작살나게 많이 피폭을 당하게 또 뭐 내부 피폭 이게 라듐이 그래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각광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되니까 가짜 나 여기 물에 라듐 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탔다라고 허위 광고 싸게 파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그 사람을 살린 거죠. 다크나이트네. 다크나이트 플라시보 효과가 있었을 줄은 모르겠지만 와 엄마 세상에. 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나도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뭐 거기에 뭐 극미량이 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었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그분들의 피폭은 안 당했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 뭐 내가 돈 더 주고 뭐 고농축 라듐 천연 라듐 방사선 동위원소 천연향은 없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부자들이 막 먼저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만 단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진시황만 수은을 먹은 게 아니라 그게 단약, 이게 수은을 잘 가공하면 빨간색이 되거든요. 붉을 단자를 써서 이걸 단약이라고 해요. 이거를 도교 계열 도사들이 이게 불로장생에 영향이 나면서 이걸 이제 높으신 분들 특히 황제한테 막 먹인 거예요. 하루 하나씩. 그러면 이게 수은 중독이면 사람이 괴팍해지고 미치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 중원 역사에 그 미치광이 황제가 많아요. 역시 이 역사가 사실은 둥글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양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이제 낭만이 거기 전해졌네요. 그렇죠. 이게 역시 낭만이 돌고 도는 거라고. 뭐 수은이야 뭐 나비랑 얘는 방사선 동위원소긴 하지만 그렇죠. 다르게 하지만 중금속의 방사능이 하지만 그래도 뭐 걔는 같다. 먹으면 골로 가신다. 근데 그와 비슷한 그 당시 사람들 돈 많으신 분들은 라듐이 들어간 물을 사서 드셨다는 거죠. 전문용어로 돈 그거라고 하죠. 이제 돈 X라리를 한 거죠. 그렇죠. 와.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호구였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나무위키에도 이제 박제되신 분인데 이제 성함이 이제 에벤 바이어스란 분이에요. 이분 골프 선수였죠 참고로. 여기 그림 보면 잘생겼죠. 프로 골프 선수였으니까 뭐 괜찮은 집안이 자제였고 돈도 많았고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업차 이제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의사한테 아까 얘기했던 라디톨 그 물을 받았네요. 그 물을 받았어요. 아. 이게 뭐냐? 그 퀴리 부인께서 발견하신 그 방사능 물질 이제 라듐으로 만든 아까 얘기했던 엄청 많이 들어있던 거. 킬로베크렐. 킬로베크렐. 뭐 화장품, 식품, 그리고 초콜릿 들어가고 좌약에 들어가고 콘돔에 들어가고 별에 다 들어갔는데 뭐 물에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 처방받고 마셨나요, 물을? 마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 뭐 그런 문제는 세포를 주였을지 모르지만 먹고 나니까 몸이 치료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대요. 그러니까 통증이 이제 가라앉았다고. 근데 이게 좀 중독성까지 있다 하네요. 이제 더 이상 마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하루에 3병까지 마시는 수준에 이뤘다고. 턱이 녹아내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와 세상에. 저 이거 그 사일런트에서 봤어요. 사일런트를 아니면 그 스위트홈. 아우 야, 네 그죠. 그러니까 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턱이 없어졌어요. 온몸이 날아간 거죠. 지금 묘지, 그러니까 그 30년 지나서 꺼냈는데 아직 그 시체에서도 그 방사능물질 왜냐면 계속 남아 있으니까 반감기 동안 살아 계속 있으니까 그 당시 잘 나왔던 골프 선수였는데 이런 끔찍한 일도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또 대서특필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인식이 돌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FDA 그 깐깐한 FDA가 이 사건을 계기로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제 뭐 의료 체계, 의학 유통 그런 데 대해서 좀 철두철미한 그런 이제 기관을 거듭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약간 낭만이 감소했네요. 그렇죠. 필요한 과정인 거죠. 이건 낭만보다는 이제 미친 거였죠. 사실 낭만의 시대의 가장 기본 모토는 안 죽어거든요. 죽으면은 그 낭만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안 돼요. 죽어도 깔끔하게 죽여야지. 사일런트나 아니면 좀 무섭죠. 거의 무슨 공포 영화처럼 턱이 사라졌어요. 피폭당 DNA가 다 망가지고 내 세포가 스스로 이제 분열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는 뭐 더 이상 손실 도리가 지금도 한 손실 도리가 없는데. 뭐 심지어 거기다가 턱이 이렇게 되면은 저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마시기 힘드니까 또.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 낭만이 꽤 오래 가긴 했어요. 또 아직까지요. 아직까진 살아있다. 아까 전 어린이들 안 죽어.
흙밭에서 놀고 저희 땅도 열심히 팠잖아요. 그렇죠. 손에 맨날 모래 묻어있고 그렇죠. 안 죽죠. 안 죽죠. 놀이터에 맨날 저희는 반제장 놀이 했거든요. 그때 한자 반제장 저희 친구들끼리는 이제 반제장 하도 재밌게 봐서 그런지 놀이터 칼 들고 놀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어릴 때 한 번쯤 자기 손으로 나무 깎아서 칼 만들어 보지 않나? 아 그쵸. 그 칼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별의별 던 수류탄이라고 꼭 뭐 남을 죽여야 되고. 뭔가 이제 약간 공격적이죠. 땅 파다가 이렇게 저 깊이 파면 놀이터에 검은색 찰흙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야, 찰흙이야 이러면서 만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그 오염물질 친전된 거잖아. 정확합니다. 야. 아니면 꽤 큰 짱들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발굴하는 게 재밌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생명이라는 거는 익스펜더블이다.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근데 애들까지 끼게 되면 원래 보통 더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한테까지 이게 뻗칠 정도였으면 정말 많이 무지했던 시기다. 그죠. 무지했대. 그 당시 때 지금 사람들하고 사회적 통념이 아예 막 크게 차이 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애들을 그렇죠. 보호해야 되고. 근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아이들의 목숨이 익스펜더블한 것처럼 보이는 스모폴처럼 보이는 장난감이 돼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이제 장난감 이야기 해봐요. 장난감.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을 텐데 이름 길버트 아저씨 장난감이에요. 이제 납으로 만든 주조 세트. 납. 세상에 나. 납을 녹여요. 야. 납 가지고서 이제 뭐 군인 모형을 만드는 그런 장난감인데 일단 납을 녹입니다. 납 때문에 아니라 납을 녹여서 그걸 만들어요. 납증기 대체 어떡할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아, 이 명랑한 꼬마의 얼굴을 봐요. 이렇게 납을 녹이고 있어요. 무슨 달고나 만들듯이. 세상에. 야. 화학 실험 세트인데 이 병들 보면 상당히 좀 지금 관점에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병들 색깔 자체가 디자인하고. 약간 노르스름해가지고 그치. 색깔만 봐도 위험해 보여요 그냥. 그렇죠. 실제 위험하기도 했어요. 얘도 근데 길버트예요? 길버트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대체? 장대 높이 뛰기인가 금메달리스트긴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긴 했어요. 근데 장대 높이뛰기랑 저기 라듐이랑 무슨 관계야? 이제 거기서 라디오 나오고 라디오 더한 놈이 나올 거고. 근데 이분이 이제 운동선 은퇴하고 돈 좀 벌어야겠다 해서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장난감 세트, 장난감 만드는 그런 걸 사업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길버트 하신 화학 실험 세트 보면 질산 암모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질산 암모늄이요? 네. 뭔가 약간 조합이 애매한데요? 질산 암모늄 뭐냐면 TNT 재료예요. 폭약 재료. 포약 재료. 그 비료 막 모아서 잘못하면 터진다 하잖아요. 왜냐면 비료에 맞아. 질소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더한 놈이 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그리고 여기에 뭐 탄인산과 페로시안화 나트륨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섞으면 뭐가 된다? 청산가스가 된다. 청산가래야 되게 청산. 청산가스 1차 세대는 참호전에서 썼던 그런 가스들이 된다. 독가스잖아요. 독가스가 된다. 그거를 애들이 이렇게 쪼물쪼물하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 당시 어린애들 뭐 모르잖아요. 집에 있는 벽난로 넣으면 어떡해요? 야, 그거 좀 화학화재죠? 터질 수도 있고 만들어서 안 되는 징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군함에서는 B급 화재라고 하거든요. 화학적 화재. 화학적 물 뿌린다고 안 꺼져요 그런 거. 야, 개무섭다 진짜. 근데 이게 전문가의 손에 있더라도 규정, 안전 뭐 규칙, 예. 그리고 또 실험할 때 뭐 실험 가운 입고서 또 보안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도 되게 낭만 있게 길버트 아저씨의 화학 실험 세트. 범인은 언제나 주변에 있지. 마지막 끝판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또 원자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자력 관련해서 이 아저씨가 손을 댔나요 또? 됐죠. 길버트 아저씨의 U238 원자력 에너지 실험. 우라늄이잖아 미친놈들아. 진짜 우라늄을 썼어요. 약간 약간 그러니까 무지했던 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 사는 부모나 파는 회사나 지금 기준 뭐 미친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는 거죠. 라듐은 애기 장난이었네요. 그렇죠. 우라늄이 우라늄. 근데 심지어 이거 제목이 원자력 에너지 실험실, 그러니까 이게 분열 반응을 직접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 이 당시 때가 1950년대거든요. 만들어진 게. 그때 한참 막 원자력 만능주의, 그때 막 우리 잠수함 막 하면서 막 태동한 그런 시기니까 원자력과 뭔가 다 될 것 같은 미래 기술, 이런 뭐 새로운 신박한 기술 아이들이 배우면 혹은 스스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우라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용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참고로 우라늄 238 자체가 뭐 심각하게 뭐 방사선을 많이 내밀죠. 왜냐면 반감기가 길잖아요. 반감기가 길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그 안정화됐다는, 상대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조그매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나중에 판매 금지였는데 핵물질 그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서 애들이 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판매 금지됐다 하더라고요. 아니 이유마저도 뭔가 되게 낭만이네요. 낭만이죠. 뭔가 되게 핵심적인 문제를 싹 비껴가지고 다른 거를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민 거잖아요. 근데 이 장난감 진짜 지금 시대에 나왔으면 IAEA가 바로 그냥 군대 끌고 왔겠는데요. 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런 이제 길버트 아저씨가 또 이제 낭만의 또 선두주자셨다. 이름부터가 낭만이죠. 길버트. 이름부터 약간 좀 낭만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낭만 합격. 그쵸. 되게 막 옆집에서 이렇게 호수가 보이는데 목조주택 짓고 낚시하다가 다 건져올렸는데 우라늄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그런 시절에 집에 와서 퇴근하고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질선 안문을 만들어 가지고 놀다가 이제 뭐 지치면 재미없으니 우라늄 가지고 놀고 충분히 이제 그런 게 가능하던 시절이었다. 와, 낭만이 뭔가 치사량인데요. 낭만 시사랑에서 근데 얘는 이제 예술인 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지됐던 이유가 장난감이 우라늄 뭐 그게 아니라 작아서 애들이 먹어서 작았어. 그 레고도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 레고라 생각하면 돼요. 아, 미치겠네 정말. 너무 어질어질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 자, 그런 시절에는 당연히 어찌 보면 군용 혹은 그 특수한 목적을 가진 관점에서도 또한 낭만이 엄청났겠죠. 사실은 장난감이라는 건 다 응용이고 맨 처음 딱 뭔가 신기술이 발달했을 때 야 이걸로 때리면 많이 아프겠는데 그 생각부터 하거든요. 태동 자체가 핵폭탄이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게 저번에 우리 다뤘던 잠수함. 아 핵잠수함. 핵잠수함. 그렇죠. 이게 걔는 50년대예요. 근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를 작게 넣어가지고 잠수함 안에 넣어볼까 이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폭탄에서 그걸 좀 더 제어 기술을 발달시켜서 응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폭탄을 좀 더 신박하게 좀 더 맛깔나게 써볼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 공대공 핵미사일. 공대공 핵미사일이요? 살짝 뇌정지가 왔는데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핵을 터트린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미국이 만든 무기인데 소련이 대규모 이렇게 뭐 폭격기 막 전투기 막 호위하면서 미국을 치러 온다 쳐요. 아 항공 전단 이렇게 항공 전개 쏜다. 아 그 하나하나 맞추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면 거기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면 꽝 하면 이제 깔끔하게. 어떻게 날리지? 그러면 전투기가 쏘는 걸로 하자. 아, 전투기 두 발로. 아, 전투기 두 발로. 유도 안 되면 적당히 거리 재가지고 날려. 이야 전투기는 기동력이 생명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장갑 같은 거는 최소한에 맞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종사 보호를 위해 가지고 그 주변에만 좀 장갑판이 있지 기본적으로 거의 뭐 다 양철판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효율 하나는 인정해야 되겠다. 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미국에서 이제 조종사가 이거를 쏘고서 탈출하다가 죽을 뻔했다. 아 너무 넓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그냥 감으로 쏘고 빠지는 거예요. 아 그냥 단순히 지원 신관이니까. 시험 시간이니까 세상에 막상이나. 약간 비격진천례 같은 거죠. 야 그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만드는 놈, 쓰기로 한 놈, 실험하기로 결정한 놈, 실험하는 과학자, 그리고 쏘는 놈까지 그 누구 하나 낭만이 빠지는 인간이 없는. 아 그쵸. 야 죽겠어 이러고 쏜 거잖아요. 땅 쏘고 와 막 비행기 떨어질 것 같은데 딱 뒤돌아보니까 야 멋진데? 이러면서 이제 만족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아니 그거 할 시간은 없었어요. 야 진짜 뭔가 군사적으로는 그럴듯하다 싶었던 게 이 시기에 전쟁 났으면 진짜 했을 것 같아. 맞아. 이 당시 때는 미친 시절이어가지고. 그쵸. 그때 또 뭐가 또 있냐면 ICBM이 아직 태동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이미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격했던 것처럼 비행기에 가서 떨구는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제 뭐가 화두였냐면 야 모스크바에 어떻게 핵을 떨구지? 아 그렇죠. 혹은 지구 반대편이니까. 그렇죠. 혹은 뉴욕의 맨하튼에 어떻게 핵을 떨구지? 거기까지 어떻게 날아가지? 저희 뭐 토크쇼에서 나왔던 용융염 원자로. 그거 기억하시나요? 네네. 기억납니다. 용융염 원자로가 원래 처음에 왜 만들어졌냐면 미국에서 영원히 떠있는 폭격기를 만들고 있어요. 영원히 떠있는 폭격기요? 그렇죠. 아 핵잠수함처럼 그냥. 왜냐? 영원히 떠 있어서 얘네 계속 정찰하다가 혹은 이제 뭐 폭격해야 된다면 계속 폭격하고 뭐 무장을 더 싣거나 아니면 이제 뭐 승조원들이 내려서 교대하고 그런 게 아닌 이상 말이 영원히 이제 작전 시간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채공 시간이 거의 무한대인 그렇죠. 셈이죠. 그럼 거기다 원자로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원자로를 넣고 거기에 이제 폭탄을 탑재를 해가지고 쐈다 쳐요. 폭탄을 다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그거 돌아와야죠. 하지만 그 폭탄 떨기 전까지 무한정 체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원자로를 탑재를 했을 때 원자로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의 대명사잖아요. 실력이 좋잖아요. 속도가 얼마나? 실제로는 만들진 않았어요. 실제로 비행기를 타서 날진 않았어요. 아 실진기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 그때 ICBM이 만들어졌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믿음직하고 효율적이고 값싸고. 사실 이거 저 말이 좋아서 비행기지 격추당해서 떨어지는 순간 거기 폭격이거든요. 그렇죠. 참고 그 용융 원자로가 떨어진다 해서 뭐 핵폭발이 일어나진 않지만 뭐 더럽겠죠? 그렇죠. 이거 뽕뽕뽕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용융 원자로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말 그대로 그 공기에 노출되면 이제 바로 굳어가지고 후쿠시아서 그러진 않죠. 그래도 기분이 더럽겠죠. 그러니까 원래 용융 원자로의 전신 혹은 이제 그 핵심 기술들은 60년대 플랜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원자력 추진 비행기 혹은 전투기, 폭격기
이 플랜이 이제 캔슬이 됐죠. 왜냐? 더 좋은 ICBM이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가동을 해봤던 이런 원자로들이 이 개념이 더욱더 발전돼서 용융형 원자로 발전원으로 그 기술이 좀 이제 더 발전했죠. 그런 내막이 있는 지금 낭만의 시절이었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밀리터리계에서 좀 유명한 떡밥이긴 하거든요. 플루토. 밀리터리 쪽에 밀떡들은 밀리터리 쪽에 좀 전문이긴 하지만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원자로를 섭취하는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냥 급하게 회복당하느냐 되게 어이없어 했는데 용융한 원자로라 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네요. 사실. 얘는 또 다를 거예요. 자, 그럼 ICBM이 개발되면서 신무기는 약간 뒤로 넘어가게 되고 용융염 원자로라는 원자로 기술만 이제 현대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무기로 가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은데 또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플루토라고 불리는 초고속으로 날아다니면서 핵탄두를 마음대로 뿌리는 이제 기상천외한 이제 물건을 만들었다더라고요. 야, 이거 플루토란 이름 자체가 그리스 명왕. 신화의 명왕, 지옥의 왕이잖아요. 오, 세상에. 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가는 거죠, 이건? 이게 사실 살짝 오해하는 게 네네. 아까 전 비행기도 그렇고 이게 뭐 엄청 빠르게 달리는 목적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용융 원자로 폭격기 걔는 목적이 뭐냐면 오래 떠 있는 거. 전략적 목적이 다른 거죠. 오랫동안 채공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영원히 떠 있는 폭격기. 말 그대로 또 언제 공가협박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아예 다르게 아마 얘 엔진 자체는 빠르게 달렸어야 되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핵탄두를 최대한 많이 실어가지고 음속에 몇 배를 달리면서 핵탄두를 그냥 떨고 다니자. 야.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없는 게 얘를 용융 원자로 자체야 나중에 저희가 발전용으로 이렇게 좀 더 개발이 되고 실제 실운전도 해보고 실험도 했다 하잖아요. 유산이 좀 남아있네요. 그렇죠. 근데 얘는 페이퍼 플랜이거든요. 뭐 그렇게 얘가 실제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얘는 진짜 그냥 되게 극단적인 공격 무기였네요. 극단적 공격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얘의 목적은 그거예요. 1메가톤급 핵폭탄을 최대한 빠르게 덜리면서 흩뿌리자. 근데 얘 역시도 엄밀히 얘기하면 ICBM이랑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탄을 뿌리면서 지나가는 거랑 그냥 꼬라박으면서 자탄을 뿌리는 거랑 약간 그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첫 번째 정확성이고 그렇죠. 두 번째 신뢰에 돌아가죠. 파일럿이 없더라도 혹은 이제 국가 행정력이 마비되더라도 혹은 우리가 먼저 핵을 맞아가지고 통제가 마비된 상황이더라도 사일로에 들어간 애는 일단은 지정을 해주면 누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인류 멸망의 날에 이제 뭐 둠스데이 그런 게 아직도 작동된다 하는 게 그건 다 사일로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도 필요할 것이고 얘를 우리가 365를 얼마 기름 많이 먹겠어요. 또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무기는. 사일로는 그냥 박아만 두고 수학적으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사일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융 원자로 기반의 채공 시간 무한대에 가까운 폭격기 개념 혹은 플루토 이런 개념이 좀 사장된 건 있죠.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애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무기가 여기까지 이제 로켓 그리고 비행기 쪽이었는데 다른 쪽으로 핵무기가 응용됐던 분야는 또 있나요? 이제 북한에서 또 열병씩 꼭 나온 핵 배낭이라고 하죠. 아프가니스탄. 북한이스탄 팡 크게 터진 핵폭탄을 더티밤이라고 하죠. 배낭이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무기인가요? 말은 많이 듣는데 잘 몰라서. 그게 소형화를 정말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면 공학의 기술 뭐 발전해가지고 하면 맞아 소형화가 사람이 들고 가서 눌러서 터진다. 아, 카미카제 같은 건가? 그렇죠. 카미카제죠. 아. 카미카제긴 해요 쟤는. 그렇구나. 그리고 핵포였을 거예요 아마. 그거 영상 유명한 거 맞죠? 230mm 폰가 거기에 넣어가지고 무반동포 같은 거. 네, 퐁 터지거든요. 와우. 군인들 보면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총들을 그냥 봉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낭만의 시절이 있었다. 아, 만의 시대가 있었다. 요즘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뭐 푸틴이 공갈 협박으로 됐던 뭐 포세이돈으로 됐던 핵어뢰. 아, 해고래. 핵 추진이고 그리고 이제 탄두도 핵폭탄이에요. 걔는 살짝 다른 게 핵 추진이기 때문에 잠수함처럼 여기 뒤에 이제 원자력 동력으로 이제 운전되는 이제 엔진이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든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부산에서 쏴가지고 쭉 가가지고 저기 아래에 있는 막 필리핀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야, 무섭네요 진짜. 이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맨 앞에 이제 길버트 아저씨의 낭만의 시대를 봤잖아요. 근데 그때랑 이제 그 다음으로 무기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길버트 아저씨의 이런 성자는 정말 무지에서 왔던 그런 실수였고 사람들이 밝혀지니까 보완을 해가면서 이제 퇴출된 수순인데 무기들은 사실은 이게 퇴출됐다기보다는 더 좋은 게 발명됐기 때문에 사장된 페이퍼 플레이네요. 맞아, 엄청 많죠. 사실 공대공 핵미사일도 이제 미사일 하나하나의 정밀 유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래 사장된 거고 다른 플루토나 이런 것들도 ICBM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사장된 그런 플랜이라는 게 참 뭔가 신기하면서도 씁쓸하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낭만의 시대 약간 아쉬운 유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될 만했는데 이걸 왜 안 했을까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고속로 기술이 가장 아쉽죠. 고속로 기술 그렇죠. 이제 사실
50년대 60년대 개념 정리가 된 거를 이제 끌어와가지고 4세대 차세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전에 실증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용 해결료를 태울 수 있는 원자로이거든요. 중성자가 고속 말 그대로 힘이 엄청 세니까 사용 해결료에 있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막 이거 뭐 10만 년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을 꽝 때려버려서 반감기가 훨씬 짧은 애를 바꿔주는 거죠. 뭔가 되게 쓰레기 태워서 발전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정확해요. 하지만 훨씬 더 깨끗하죠. 이 소듐 고속 냉각로 이 시스템, 이 플랜 자체가 원래는 666 원자로 서로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합 붙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이기냐, 소듐 고속로가 이겼어요. 그래서 666 원자 60년도 이후로 이제 플랜이 죽었어요. 아 근데 그것도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나요? 요즘 다시 돌아오고 있죠. 아 그럼 666 원자로는 소듐에 비해서 어떤 게 좋나요? 첫 번째 소듐을 자체를 쓴다고 하면 나트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화재 위험이 조금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이로 프로세싱 뭐 이제 사용 해결료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해서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 냉각로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핵폭탄을 못 쓰되 그런 걸 사용할 수 없되 이 소듐 고속 냉각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변을 해준 그런 기술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한테 여담으로 메이저가 이제 666 원자로, 666 고속 원자로라고 아까 얘기했던 고속. 마찬가지로 고속로. 네, 고속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걔 목적 역시도 사용 연료를 이제 이렇게 태우는 그런 용도를 좀 이제 만들려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소듐 냉각로는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선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저번에 얘기했죠. 선박 얘기했었죠. 선박. 아 맞아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돈이 돼야 된다. 뭐 항공모함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남자들 로망. 아 그렇죠. 탑건. 그거 원자로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카나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 비행기가 들어있는 그 항공모함인데 한 2주 쓰고서 주유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퀸 엘리자베스함이라고 영국에서 만든 최신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걸 재래식 엔진으로 만들었거든요. 삐걱삐걱 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원자로 그런 항모는 원자로 하는 게 맞는데 그건 군용인 거고, 선박 회사들이나 다른 회사들이나 결국은 돈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물론 하면 좋죠. 하면 CO2 이제 뭐 이산화탄소나 뭐 온실가스 그런 배출 확기를 줄이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뭐 데모가 된 것도 없고 직접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다는 그 뜻은 이 사업에 있어서 수지 타산에 있어서 이게 위험 요소를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나는 거고, 또 들어본 적 혹하는 게 뭐냐면 우주에 사용한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로 추진 우주선. 오. 그건 실제 나사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채공 시간이 정말 극단적으로 중요한 곳이잖아요. 쏘아 올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오. 참고로 지구에서 네. 우주로 보낼 때 자체니까 이 중력을 벗어날 때는 통상의 고체율을 쓰긴 해요. 근데 뭐냐면 얘는 한번 우주로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 원자로를 가동시켜서 출력을 내요. 아래 그림이 개념도인데 우주용 원자로에 여기에 원자로가 있어요. 여기 뒤에 노즐이 달려있고. 그냥 이게 그 노출돼 있네요, 그냥. 맞아요. 여기에서 보통 수소를 써요. 냉각 수소 같은 거를 이렇게 슝 흘려보내면 원자로라 했죠? 뜨겁죠? 얘네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냉각 수소라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원자로부터 열을 얻겠죠. 그래서 팽창하고 팽창하죠. 엄청난 속도 나가요. 그렇죠. 걔를 어디로 보낸다? 노즐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퓨퓨퓨 하면서 우주 공간을, 그냥 우주니까 작용 반전 원리를 해야 되잖아요. 뭘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리액터를 추진은 안 하고 싶은데 리액터는 냉각을 시켜야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출력을 무지 낮추면 되겠죠. 간단. 그리고 실제로 우주에서는 그렇게 엄청 큰 파워가 필요하지 않아요. 마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우리가 상용 원자로 대비 되게 작아요. 굉장히 소형화돼 있네요. 그리고 되게 소형화돼 있어야만 하거든. 사실은 딱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우주에서 원자력 추진으로 이렇게 가겠다 했을 때 원자로에서 나오는 건 열에너지인데 이걸 어떻게 로켓을 추진할까 그렇죠. 좀 고민이 좀 궁금했거든요. 야, 이런 방식이 있네요. 근데 이제 핵심 뭐냐? 나사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되게 진중하게 이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왜냐? 언젠가는 우리가 화성에 갈 거니까. 아 화성 갈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화성까지 계속 화성연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엄청나게 아니 엔진룸만 어마어마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걔 다수는 깡통인데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원자로는 훨씬 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사실은 뭔가 여기도 낭만의 시대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꺼내본 건데 야, 생각보다 굉장히 유망하네요. 이 로켓 분야는. 유망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은 또 다음 먹거리가 화성이고 더 짧게 이제 달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주에서 그냥 우주 정거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고 결국 우주를 뻗어나갈 거니까, 그걸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원자 추진 로켓 이 시스템이 개발될 거고, 화성에 도착하면 결국 뭐 에너지 있어야 되잖아요. 뭐로 발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원자력을 해야죠.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렇죠. 뭐 화성까지 가서 석탄 캐고 있을 건 아니죠. 석탄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태양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 추워요. 추워요. 되게 추워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낭만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이 원자력도 다른 여타의 기술들처럼 굉장히 뭔가 이제 성숙되기 전에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약간 히스테릭한 공포감도 많이 겪어봤던 맞죠. 그런 기술이었고 지금 그렇게 겪어서 우리 앞에 다가온 게 이제 원자력인 21세기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기로도 이제 원자력이라는 곳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뭐 저희 두산중공원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선도적인 입지에 있는 만큼 그 선도적인 입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핵설어드립니다. 에스라 작가 타박사 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